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공부할 내용은 제2편의 제3장의 제2절 중에 이 세 계약을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강의 동영상은 가급적 절 단위로 제공하는데 이 계약 강론은 너무 커서 크게 세 덩이로 나눠서 강의를 합니다. 오늘 공부하는 증여, 매매 교환 이 세 계약은 재산권 이전형 계약입니다. 즉 물권 변동을 일으키는 계약입니다. 우선 증여를 보겠습니다. 증여라고 하는 것은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상대방이 이것을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입니다. 증여는 무상, 낙성, 편무계약입니다. 증여를 요식계약으로 하고 있는 법제도 있기는 하지만은 우리 민법은 불요식계약으로 규율합니다. 그러나 증여가 서면에 의해서 이루어진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 효력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잠시 후에 보겠습니다. 특수한 증여로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 사인 증여는 증여자의 사망에 의해서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입니다. 이 사인 증여는 계약이긴 하지만은 그 기능이 유증과 유사하기 때문에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정기 증여는 증여자의 수증자에 대한 급부가 회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증여입니다. 정기 증여는 증여자 또는 수증자의 사망으로 인해서 그 효력을 잃습니다. 정기 증여는 인적 요소가 강한 계약이다 라고 하는 점을 고려한 것이죠. 그 다음에 부담부 증여인데요. 이 부담부 증여는 수증자에게 일정한 부담을 지우는 증여입니다. 이 부담부 증여에 대해서는 증여에 관한 규정 외에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 특히 급부 간의 결련성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이 부담부 증여에서 증여자는 그 부담의 한도에서 매도인과 같은 담보 책임을 집니다. 즉 부담부 증여는 부담의 범위 안에서 쌍무 유상계약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음으로 증여의 효력입니다. 증여는 매매, 교환과 더불어서 재산권 이전형 계약, 즉 물권의 이전을 일으키는 계약입니다. 그리고 증여는 무상계약이기 때문에 담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증여자가 증여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하자나 흠결을 알고 그러고서도 수증자에게 고지를 하지 않은 때에는 그에 대해서 책임을 집니다. 이 규정은 담보 책임이라기보다는 악의의 증여자에게 부과되는 일종의 민사벌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참고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보시죠. 앞에서 전형계약을 규율하는 이유 중 하나로서 비전형계약의 해석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말했었죠. 자, 이런 상황, 즉 어떤 계약이 증여계약은 아닌데 무상계약이에요. 출연을 하는 당사자가, 무상계약에서 출연을 하는 당사자가 악의로 계약 목적물의 하자를 알고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말씀드리는 이 559조 1항 단서를 유추 적용해서 그 손해에 대해서 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추론을 할 수 있겠죠. 다음으로 증여의 해제입니다. 증여 해제에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인데요. 이것은 각 당사자가 해제할 수 있습니다. 증여자가 경솔하게 무상으로 재산을 처분하는 것, 이것을 예방하고 당사자의 의사를 명확하게 해서 분쟁을 피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두 번째, 수증자의 망은 행위인데요. 예컨대 수증자가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 혈족에 대해서 범죄 행위를 했다. 이런 경우에 증여자는 증여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해제권은 해제 원인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거나 또는 증여자가 용서를 한 때에는 소멸합니다. 세 번째로 증여자의 재산 상태 변경
해제인데요. 증여계약 후에 증여자의 재산 상태가 현저히 변경되고 그 이행으로 해서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경우, 이런 경우에는 증여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증여 해제 효과가 문제가 되는데요. 이 문제에 관해서 우리 민법은 558조에서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가령 아파트 10채에 대해서 증여계약을 체결했는데 그중 3채에 대해서는 수증자에게 등기 이전을 했어요. 이행을 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나중에 그 상황에서 수증자가 배은 행위를 해도 이미 이행한 3채에 대해서는 반환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입법례는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그런데 그만한 이유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자세히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시간 관계상 이 558조는 입법상의 실책의 결과입니다. 558조는 이 555조라든가 557조 이런 경우에는 타당할 수 있겠지만은 특히 이 556조의 해제, 여기에는 부적절합니다. 제가 지금 이 555조의 해제에는 타당하다라고 했는데 그 이유를 말씀드리죠. 이 문서에 의하지 않은 증여, 이것은 해제할 수 있죠. 해제할 수 있는데 이것은 증여 의사가 명확하지 않음을 고려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서에 의하지 않은 증여라 하더라도 이미 이행을 했다면 그 부분은 증여 의사가 명백하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제가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할 필요가 있죠. 예. 그런데 556조 같은 경우, 556조의 증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요소가 전혀 없습니다. 예. 이런 점을 생각해 보면은 이 558조가 이 적절한 입법 정책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으로 매매입니다. 우선 매매를 말씀드리기 전에 이 매매는 우리 15개의 전형계약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계약입니다. 양도 많고요. 그리고 그 내용 중에는 꽤 어려운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점을 유의하면서 세심하게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매매 개념인데요.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저당권을 상대방에 이전하고 상대방이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입니다. 매매는 불효식 계약이고 유상계약이고 낙성계약이고 쌍무계약입니다. 그리고 이 매매에 관한 규정은 다른 유상계약에 준용됩니다. 567조이죠. 굉장히 중요한 규정입니다. 이 규정은 매매계약이 다른 유상계약의 모든 유상계약의 전형이다 라고 하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라고 보면 되겠죠. 이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의 채무는 언제나 금전채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전채무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겠죠. 매도인은 이행기까지 물건 또는 권리를 매수인에게 이전하면 되기 때문에 매매계약 당시에는 해당 물건 또는 권리에 대한 처분권이 없어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이행기에 물건 또는 권리를 완전하게 이전하지 못하면 그에 대해서 책임, 예컨대 채무불이행 책임 또는 담보 책임을 지게 됩니다. 성립에 관한 법률 문제를 보겠습니다. 우선 매매의 예약을 보겠습니다. 이 매매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통상 당사자 간의 협상을 통해서 체결되지요. 그런데 이 매매계약의 체결이 강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두 개로 나눠볼 수 있겠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것은 이 예약에 의한 강제입니다. 이 예약은 본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상황이 성숙되지 않은 경우에 재반 사정을 관찰한 후에 본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 활용됩니다. 매매 예약은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이 편무예약과 쌍무예약의 구분입니다. 이 예약이라고 하는 것은 일방이 본계약 체결을 위해서 청약을 하면은 타방은 이에 대해서 승낙을 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합의입니다. 근데 이 편무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당사자 일방만이 청약을 할 수 있고 타방은 승낙 의무만을 부담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반면에 쌍무예약은 쌍방 모두 청약을 할 수 있고 서로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 구별인데요. 일방예약과 쌍방예약의 구분입니다. 이 구분에 있어서는 이 예약 완결권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이 예약 완결권이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 의사표시로 계약을 성립시키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형성권의 일종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당사 중에 일방만이 예약 완결권을 가지는 경우를 일방예약이라고 하고 쌍방 모두 가지는 경우를 쌍방예약이라고 합니다. 우리 거래에서 실제로 많이 활용되는 것은 일방예약입니다. 일방예약인데 이 일방예약은 채권 담보의 기능을 합니다.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A가 B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무슨 합의를 했냐면은 B 소유의 시가 1,000만 원의 갑토지가 있습니다. 이 갑토지에 대해서 A에게 예약 완결권을 부여했습니다. 나중에 B가 1,000만 원을 A에게 반환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때 A는 예약 완결권을 행사하죠. 그러면 B의 승낙 없이도 갑토지에 대해서 A와 B 사이에 매매 계약이 성립하죠. 이 갑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에서 매수인 A죠. 여기서는 매수인 A는 매매대금 채무와 자신이 B에게 대여해준 1,000만 원 이것을 상기하는 방법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해서 갑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죠. 다음으로 계약금을 보겠습니다. A가 매도인, B가 매수인 해서 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을 1억 원으로 약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에 B가 A에게 가령 1,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과 같이 계약금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 체결과 관련해서 계약 당사자 일방이 다른 사람에게 교부하는 금전 또는 유가물입니다. 이 계약금은 증약금, 즉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는 기능, 위약금 또는 해약금, 즉 계약 해제권을 유보하는 기능, 여러 가지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금은 최소한 증약금의 기능은 하죠. 증약금의 기능은 하며 당연히 위약금의 기능을 수행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약정에 의해서 위약금의 기능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계약금이 위약금의 기능을 하는 경우라고 한다면은 우리 같은 이 사례에서 A가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1,000만 원의 100인 2천만 원을 B에게 손해배상 명목으로 지급해야 되는 것이고 B가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A에게 이미 지급한 1,000만 원 이것을 손해배상 명목으로 해서 A에게 귀속시키게 되는 거죠. 이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계속 이 사안에서 B는 1,000만 원을 포기하고 A는 그 100을 B에게 상환함으로써 자유롭게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즉 해약금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로운 해제권을 행사하는 데 대한 가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행에 착수한 후 이후에는 이 해약금에 의한 해제를 할 수 없습니다. 이 해약금에 의한 해제는 채무불이행과는 전혀 무관한 제도이죠. 따라서 해약금에 의한 해제에서는 손해배상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매매계약의 비용 부담 문제를 보겠습니다. 민법은 목적물의 측량 비용, 또 계약서 작성 비용 등과 같은 매매계약의 비용, 이것을 당사자 쌍방이 균분해서 부담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물론 임의 규정입니다.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매매계약의 비용은 매매계약 자체에 소용되는 비용이죠. 그래서 운송비와 같이 변제를 위해서 필요한 비용, 즉 변제 비용과는 구별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매매계약의 효력을 공부하겠습니다. 매매계약의 효력은 매도인에 대한 효력과 매수인에 대한 효력으로 구분할 수 있겠는데, 이 매도인의 의무는 매우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여기에 비해서 매수인의 채무는 간명하죠. 왜 그렇습니까? 매수인의 채무는 금전 채무이니까 그런 거죠. 자, 금전 채무는 불능도 없죠. 또 손해액 산정도 간단하죠. 품질이 문제되지도 않죠. 또 채무 불이행해서 과실 증명할 필요도 없죠. 네, 이런 내용들 앞에서 공부했죠. 매우 간명하죠.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매매계약의 효력에서는 매도인의 채무를 중심으로 논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매도인의 채무로서 주된 채무는 재산권 이전 의무이죠. 이 재산권 이전 의무의 내용은 목적물에 따라서 그 계약의 목적물에 따라서 다양하겠죠. 몇 가지 예를 들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시고요. 이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 의무 관련해서 문제되는 것으로 과실의 귀속과 대금의 이자 문제가 있습니다. 자, 과실 귀속 문제는 이런 것입니다. 매도인 A, 매수인 B, 갑이라고 하는 물건을 목적물로 해서 매매계약이 체결됐는데 이 갑으로부터 과실이 발생했다 이거예요. 네. 이렇다고 하면은 이 목적물 갑으로부터 발생한 과실은 누구에게 A, B, 누구에게 귀속하는가, 이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민법 587조 1무는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로부터 발생한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한다라고 규정합니다. 즉 인도를 기준으로 해서 과실 귀속을 판단하고 있죠. 자, 이 규정은 과실 귀속의 일반 원칙에 관한 102조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통솔과 판례는 587조 1문을 매매계약으로부터 발생한 과실에 관한 복잡한 법률관계를 간명하게 하기 위해서 마련된 특별 규정이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 567조에 의해서 다른 유상계약에 준용되는 정도의 무게를 가지는 매매계약에 관한 규정을 단순히 특별 규정으로 바라보는 것, 이렇게 이 시각의 적절성에 의문을 갖게 됩니다. 이 587조 1문에 대해서는 입법론적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겠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이 조문은 매매 목적물이 동산인 경우에는 당연한 규정, 또 부동산인 경우에는 적절하지 않은 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 목적물이 동산인 경우에 그 동산을 인도하기 전까지는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있죠. 따라서 과실수취권자는 당연히 매도인입니다. 한편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인도가 아니라 등기가 이전되어야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고 과실수취권도 매수인에게 따라서 이전되는 것인데 587조 1무는 이 인도를 기준으로 해서 과실수취권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문은 부동산의 경우에는 부적절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587조 2문을 볼까요? 이 매매대금의 이자에 관해서 이 587조 2문은 매수인은 목적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해라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인은 대금 채무의 이행기가 이미 지났더라도 매도인이 목적물을 인도하고 있지 않은 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자, 이 규정에 대해서 통설은 매매계약에서의 특칙으로서 목적물을 인도할 때까지는 매도인은 그 목적물로부터 생기는 과실을 수취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제1문과 표리관계에 있는 것으로서 양 당사자 간의 이익균형을 위한 것이다 라고 꽤 추상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 587조 제2문도 그 이론적 타당성에 의문이 듭니다. 이 587조 2문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해서도 입법론적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자는 지연배상의 본질을 가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배상 책임의 판단을 위한 기준 시점을 이행기로 해야 할 것인데 이 587조 2문은 금전채무자인 매수인이 지체 책임을 지는 시점을 매도인으로부터 목적물을 인도받은 때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매도인의 목적물 인도 의무와 매수인의 대금 지급 의무의 동시이행 관계를 염두에 두고 지연이자에 관한 문제를 규율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매도인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매수인이 이행기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지연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는 관념을 담고 있는 거죠. 이 관념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이 587조 2문의 문헌이 적절하지 않다라는 데 있습니다. 동산매매에서 587조 2문은 당연한 규정입니다. 매도인의 동산 소유권 이전 채무는 해당 동산을 인도함으로써 이행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한편 부동산 매매에서 587조 2문은 부적절합니다. 부동산의 경우에 있어서 인도만으로는 매도인의 재단권 이전 의무를 이행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죠. 이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매도인은 부동산의 인도 외에 등기 이전 의무까지 이행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2문도 1문과 마찬가지로 동산에 대해서는 당연한 규정, 부동산에 관해서는 타당하지 않은 규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으로 담보책임입니다. 담보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매매계약의 목적물인 물건 또는 권리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부담하는 책임입니다. 담보책임은 유상계약에서 양 급부 사이의 등가성을 유지시켜주기 위한 특별한 제도로서 반대급부, 즉 매수인의 대금 채무의 한도에서 절대 책임, 다시 말하면 무과실 책임을 지도록 한 것입니다. 영미법, 커먼로는 계약 위반에 대해서 계약 당사자는 면책 사유가 없는 한 절대 책임을 지는 그런 체계입니다. 그래서 계약 위반 책임과 담보 책임이 구별되지 않고 이론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대륙법은 계약 위반은 과실 책임주의, 담보 책임은 무과실 책임주의, 이렇게 이원적 체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민법은 후자에 속하고 있죠. 매수인의 채무는 금전 채무이기 때문에 물건 또는 권리 흠결이 문제될 여지가 없지요. 그래서 담보 책임은 매도인의 책임입니다.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이렇게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네 가지 유형을 차례대로 우리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권리 흠결에 대한 담보 책임입니다. 이 중에 첫 번째로 권리 전부가 다른 사람에게 속한 경우입니다. 타인 소유물 매매도 유효하게 성립한다라는 점은 이미 공부를 했죠. 이 타인 소유물 매매에서 문제되는 것은 매도인이 이행기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 문제되는데 그 내용은 매수인이 선의인 때에는 해제와 손해배상, 그 다음에 악의인 때는 손해배상은 안 되고 해제만, 이렇게 담보 책임이 물을 수 있습니다. 여기 악의의 매수인에게 이 해제권을 인정하는 이유는 매수인이 악이라도 그가 추탈 위험, 즉
권리를 취득하지 못할 위험을 인수한 것으로까지 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악의의 매수인에게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그가 손해 내지 위험을 인수한 것으로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타인 소유물 매매와 관련해서 571조 규정이 있는데요. 타인 소유물 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이 그 사실에 대해서 선의인 경우에 매수인도 선의이면 매도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매수인이 악의이면 손해배상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것이 571조 규정입니다. 이 571조는 제목이 매도인의 담보책임으로 되어 있긴 하지만 담보책임은 아니고 특수한 경우에 매도인의 책임을 경감해 주기 위한 특별 규정입니다. 다음으로 권리 흠결에 대한 담보책임 중에 권리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입니다. 매수인이 선의인 경우에 이전 불능의 비율에 따라서 대금 감액 청구권을 행사하든가, 또는 잔존 부분만으로는 매수인이 매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한다면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의인 경우에는 대금 감액 또는 해제와 아울러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악의의 매수인은 이전 불능 부분의 비율에 따라서 대금 감액 청구권만을 가집니다. 그리고 이 매수인은 1년 내에 이 권리를 행사해야 됩니다. 매수인의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대금 감액 청구권을 인정하는 이유는 570조가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해제권을 인정하는 것과 같은 이유입니다. 그리고 악의의 매수인에게 해제 또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도 570조가 악의의 매수인에게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와 같습니다. 다음으로 목적물의 수량 부족, 일부 멸실의 경우입니다. 수량을 지정한 매매에서 목적물이 부족한 경우라든가 매매 목적물의 일부가 계약 당시에 이미 멸실된 경우로서 매수인이 그 부족 또는 멸실에 대해서 선의인 때에는 572조와 573조를 준용한다. 이것이 574조의 규정입니다. 이 574조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매매 당사자가 일정한 면적, 용량, 중량 등을 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으로 하고, 또한 매매 대금도 그에 상응해서 정해진 경우여야 합니다. 이 570조와 572조는 주관적 불능, 즉 존재하기는 하지만은 매도인 외의 사람에게 속하는 경우에 관한 것이죠. 그런데 비해서 574조는 객관적 불능에 관한 것이다. 이 점에서 구별됩니다. 이 574조가 선의 매수인에게만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매수인이 계약 체결 당시에 객관적 일부 불능에 대해서 악의라고 한다면 그로 인한 위험 또는 손해를 인수한 것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재산권이 타인의 권리에 의해서 제한을 받고 있는 이런 경우입니다. 575조가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사용 수익 처분의 권한이 제한되지 않은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매매 목적물에 지상권 등의 제한 물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또 목적 부동산에 있어야 할 지역권이 없거나, 또는 그 부동산에 등기된 임대차 계약 같은 것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담보 책임을 인정합니다. 선의 매수인은 소유권의 제한으로 인해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제권, 그 밖의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요. 1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악의의 매수인은 손해 내지 위험을 인수한 것으로 보고 선의의 매수인에게만 이 권리를 인정합니다. 다음으로 저당권 전세권이 행사된 경우로서 576조가 규정하고 있는 것인데요. 가령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이 있었고 이런 매매 계약에서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부동산이 경매된 경우 또는 매수인에게 등기 이전이 소유권 이전 등기가 돼서 소유권을 취득했는데 그 후에 경매된 경우에 매수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손해가 있으면 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악의 매수인에게도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당권 또는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모든 위험을 인수한 것으로 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576조는 저당권의 목적이 된 지상권 또는 전세권이 매매 목적인 경우에도 준용됩니다. 가령 지상권에 저당권을 설정해서 금전을 대출받은 후에 그 지상권을 매매 계약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577조의 준용 규정의 내용입니다. 권리 흠결에 대한 담보 책임에 이어서 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 책임을 보겠습니다. 우리 민법 580조와 581조 얘기인데요. 이 매매 목적물이 거래 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인 성질, 성능을 결여하거나 또는 당사자가 예정 또는 보증한 성질을 결여한 경우에 하자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민법은 특정물 매매와 종류물 매매로 나누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경우이든 간에 매수인은 선이 무과실이어야 합니다. 선이라도 과실이 있다면 매수인은 물건 하자에 대한 담보 책임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역사적 전통적으로 580조와 581조는 숨은 하자를 규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특정물 매매의 매수인은 하자로 인해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해제,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종류 매매에서 특정된 물건에 하자가 있는 때에도 같습니다. 그리고 종류물 매매에서는 해제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고 하자 없는 완전물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 580조와 581조는 6개월 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됩니다. 다음으로 이 채권 매도인의 담보 책임입니다. 채권 매매의 경우에 매도인은 채권의 존재 또는 채권액에 대해서는 담보 책임을 집니다. 그 근거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네, 567조이죠. 매매 계약에 관한 규정은 다른 유사한 계약에 준용된다라고 하는 규정이죠. 가령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채권 매도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속한 경우에는 570조에서부터 573조까지의 규정이 담보 책임이 인정되겠죠. 그러나 채무자에게 변제 자력이 있는가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는 매도인, 즉 채권 양도인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매도인과 매수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하는 특약을 할 수 있죠. 이렇게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했다면 그 기준 시점은 언제일까요? 물론 그것도 특약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특약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에 대해서 민법이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경매에서의 담보 책임입니다. 강제집행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해서 국가기관에 의해서 이루어진 공경매, 이것도 매매의 한 방식입니다. 이 공경매에서는 물건의 하자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담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경매의 결과를 확실하게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런데 권리 흠결의 경우에는 일반 매매에서의 매수인에 해당하는 경락인이 일반 매매에서의 매도인에 해당하는 채무자에게 권리 흠결에 대한 담보 책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자력이 없는 때에는 대금의 배당을 받은 채권자가 배당받은 금액의 한도에서 책임을 지게 되는데
경락인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는 해제 또는 대금 감액이고 손해배상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나 채권자가 권리의 흠결에 대해서 악의인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가 계속 담보 책임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 담보 책임의 본질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복잡하고 어려워서 학습자들이 좀 힘들어하는 부분인데 채권법 전반을 조망하는 계기도 되고 또 이론적으로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비교적 자세히 공부하겠습니다. 이 담보 책임의 본질에 관한 학설을 먼저 개관을 한다면 우리가 담보 책임을 이렇게 두 개로 나눴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눴을 때 권리 흠결에 대한 담보 책임은 이거는 계약 위반 책임으로 봅니다. 채무불이행 책임설이라고 하죠. 그런데 물건 하자에 대한 담보 책임의 경우에는 종류물인 경우에는 이와 같이 채무불이행 책임으로 보지만은 이 특정물 하자 담보 책임의 경우 우리 민법 규정으로 치면 580조이죠. 네, 이 특정물 하자 담보 책임의 경우에는 학설이 대립합니다. 이런 학설 대립의 그 연원은 독일 법학에 있습니다. 이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법정 책임설을 보겠습니다. 이 학설은 특정물 도그마를 기초로 합니다. 자, 참고적으로 우리가 착오에서 공부한 사항 중에서 성상의 착오를 동기의 착오로 관념하는 거, 이것도 특정물 도그마의 일면입니다. 이 특정물 도그마는 독일 민법학에서 유래하는 것으로 특정물의 경우에 성상, 즉 성질과 상태, 이것은 법률 행위의 내용이 아니라 동기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초로 합니다. 그래서 특정물 매매의 매도인은 있는 그대로의 그 물건, 특정물, 그것을 인도하면 그것으로서 채무이행을 한 것이기 때문에 비록 목적물에 하자가 있더라도 채무불이행 책임은 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매매대금이라고 하는 것은 하자가 없는 목적물을 전제로 한 것인데 물건의 하자로 인해서 급부 간의 균형이 깨졌음에도 불구하고 채무불이행 규범으로는 그것을 회복할 수 없으므로 뭔가 특별한 제도가 필요한데 이 요구에 따라서 마련된 것이 바로 하자 담보 책임이다 라고 하는 것이 법정 책임설입니다. 다음으로 채무불이행 책임설인데요. 이것은 법정 책임설이 기초하고 있는 특정물 도그마를 부정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특정물 매매의 매도인이 특정물의 소유권과 점유를 이전하기만 하면 목적물의 하자와 상관없이 채무를 이행했다라고 보는 이런 법정 책임설의 입장, 이것은 매매계약의 실체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즉 매도인의 채무는 매수인과 합의한 품질에 부합하는 목적물을 이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물의 하자가 있다면 이것은 계약 위반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580조의 담보 책임도 다른 유형과 마찬가지로 채무불이행의 본질을 가지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이 채무불이행 책임설은 특정물 도그마를 부정하는 입장으로서 특정물 매매에 있어서 목적물의 성상은 동기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계약의 내용이다 라고 보는 입장이죠. 이 하자담보 책임의 본질에 관한 학설을 평가하고 종합을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펜을 하나 들고 있는데요. 이 특정물이라고 가정을 해보시죠. 이 특정 펜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과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됐는데 이 펜의 품질과 무관하게 여러분에게 제가 매도인으로서 이걸 인도만 하면은 계약은 일단 이행한 것이 되나요? 이 펜 속에 매수인이 기대했던 잉크가 들어있지 않고 그냥 물이 들어있다 하더라도 계약 채무를 이행한 것으로 봐야 될까요?
이 특정물 도금화라고 하는 것은 거래 실제와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이제는 극복해야 할 이론으로 생각합니다. 요약한다면 특정물 하자담보 책임을 포함해서 민법이 정하는 담보 책임은 채무불이행의 본질을 가지는 것으로 파악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담보 책임은 매도인이 반대급부, 즉 매매 대금의 한도에서 무과실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점에서 다른 채무불이행에 대한 제재와 구별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는 담보 책임에 관련된 주요 이슈를 몇 가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부분에 대한 공부는 앞에서 논의한 그 결과 있죠. 이거와 밀접한 연관하에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합니다. 첫 번째 이슈는 특정물 하자담보 책임에서 하자의 판단 시기입니다. 이 논점은 뭐냐면은 580조의 하자는 원시적 하자인가 아니면 후발적 하자도 포함되는가입니다. 자, 이 논의에서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이 374조입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은 우리가 특정물 채무 공부할 때 공부를 했었죠. 이 규정에 따르면은 계약 체결 이후부터 특정물 채무자는 하자 없는 물건으로 인도해야 할 계약상의 의무를 지게 되는데, 이것은 법정 책임설의 기조, 즉 특정 매도인은 완전물 급부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에 어긋나게 되죠. 그래서 법정 책임설은 580조를 원시적 하자를 규율한 것으로 이해합니다. 즉 374조로 인해서 후발적 하자는 하자 담보 책임의 규율 영역에서 배제되는 것이죠. 법정 책임서 입장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원시적 하자가 있더라도 매도인이 손관주의 의무를 다한다면 이것은 유효한 변제 제공이 되고, 그래서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매수인은 하자가 없는 물건을 기대하고 매매 대금에 합의한 것이기 때문에 급부 간의 등가성 회복을 위한 제도가 필요하죠. 이것이 바로 580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바로 법정 책임설의 입장입니다. 한편 특정물 도금화를 수용하지 않고 채무불이행 책임설을 취하게 되면은 이 580조의 하자를 원시적 하자에 한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후발적 하자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에 관한 제390조, 또 위험부담에 관한 537조 같은 이런 규정들이 다양하게 정비되어 있어서 580조의 적용에 따른 실익이 아주 크지는 않다라고 볼 수 있겠죠. 담보 책임과 관련된 두 번째 이슈로서 이 특정물 하자담보 책임의 전형적 효과인 대금 해제와 대금 감액 문제입니다. 채무불이행에 관해서 과실 책임과 무과실 책임, 즉 담보 책임의 이원적 구조를 채택하는 대륙법 국가에 있어서 특정물 하자담보 책임의 전형적인 효과는 해제와 대금 감액입니다. 그런데 580조는 하자담보 책임의 효과를 해제와 손해배상으로 정하고 있죠. 이것은 비급법의 시각에서 독특한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민법에서도 대금 감액을 하자담보 책임의 효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은 대금 감액이라고 하는 것은 일부 해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착안해서 580조가 정하는 해제가 일부 해제도 포함한 것으로 해석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특정물 하자담보 책임의 전형적 효과를 해제와 대금 감액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제와 대금 감액은 매도인의 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한편 580조가 정하는 이 손해배상, 이것은 전형적인 효과, 즉 해제와 대금 감액에 부과해서 부가적인 효과로서 정해진 것으로 파악하고자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얽혀 있기 때문에 항을 바꿔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담보 책임과 관련된 세 번째 이슈로 하자 담보 책임의 부가적 효과인 손해배상, 이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정물 하자 담보 책임에서 일반적으로 대륙법은 해제와 대금 감액으로 전보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의 청구를 허용합니다. 그런데 이때에는 매도인의 과실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제580조가 무과실 책임인 하자 담보 책임의 효과로 손해배상을 인정하다 보니 그 성질, 범위에 대해서 논란이 많습니다. 주요 학설을 정리하면 대체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각 학설의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학설은 하자 담보 책임은 신뢰이익 배상으로 제한해야 한다라는 학설입니다. 이 학설의 논거는 법정 책임설의 입장에서 특정물 하자 담보 책임은 원시적 일부 불능의 문제라고 하는 점과 특정물 하자 담보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다 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 학설에 대해서는 이런 비판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로 근본적으로 법정 책임설의 입장에서 특정물 하자 담보 책임을 원시적 일부 불능의 문제로만 한정하는 것 그 자체도 문제이고, 두 번째로 무과실 책임과 신뢰이익 배상 사이에 이론적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신뢰이익 배상이라고 해서 무과실 책임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원시적 불능으로 인한 신뢰이익을 규정하고 있는 535조도 과실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 이 점을 상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행이익의 배상으로 하되 확대 손해는 배상 범위에서 제외된다, 이런 학설입니다. 이 학설은 이 580조의 손해배상이 무과실 책임이라고 하는 점을 고려해서 배상 범위를 한정하고자 하는 것인데 그 근거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이행이익의 배상이며 확대 손해까지 포함된다, 이런 학설입니다. 이 학설에 대해서는 결론은 수긍하지만 그 근거를 좀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논점에 관한 논의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손해배상에 관한 과실 책임주의에 따라 제580조의 손해배상도 과실을 요건으로 한다고 해석하고자 합니다. 하자에 대해서 매도인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라고 하면은 매수인은 담보 책임의 전형적 효과인 해제 또는 대금 감액만을 주장할 수 있겠지만 매도인에게 과실이 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해석하자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본다면 580조에 규정된 손해배상은 390조의 손해배상과 본질을 같이 하는 것이 되지요. 그리고 손해배상의 범위는 393조에 의하게 되겠죠. 자,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셨나요? 좀 어렵죠? 자, 이해 편의를 위해서 비유적인 사례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 집이 하나 있는데 이게 개구리 집입니다. 여기에 여러 개구리들이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두꺼비들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 두꺼비가 살고 있어요. 이 주 두꺼비 한 마리가 놀러 와서 여기 와가지고 자기의 사물을 하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이 두꺼비가 왔다고 해서 뭐 개구리 집이 두꺼비 집이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두꺼비가 개구리가 되는 것도 아니죠. 이 개구리 집을 담보 책임의 집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는 해제, 대금 감액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리고 두꺼비 집, 이 집을 손해배상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두꺼비 집에는 뭐 390조 또 393조 이런 규정들이 있겠죠. 담보 책임과 관련된 이슈 중에서 네 번째는 권리 흠결에 대한 담보 책임과 손해배상입니다. 권리 흠결의 경우에 손해배상을 규정하는 것으로 이러한 규정들이
있습니다. 매도인에게 과실이 있다면 매수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손해배상은 이행이익의 배상으로서 그 범위는 393조에 따라서 정하게 됩니다. 이 담보책임과 관련된 이슈 중에서 다음은 이 담보책임과 기타 제도의 경합, 이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담보책임은 다른 여러 제도와 얽혀 있습니다. 그런데 담보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유상계약에서 대가적 급부 사이의 등가성 유지를 위해서 부가적으로 마련된 제도라고 하는 점, 이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담보책임 제도가 매수인의 선택 가능성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 이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가령 타인 권리의 매매에서 매도인의 귀책 사유로 인해서 이행불능이 되었다면 매수인으로서는 570조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고 또 390조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매수인이 악이라면 제570조 단서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지만 제390조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관련해서 봐야 될 것이 이 성상의 착오와 하자담보 책임의 관계입니다. 자, A와 B 사이에 A 소유 갑 물건에 대해서 매매 계약이 체결된 이 경우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A와 B 사이의 매매 계약의 목적물인 갑, 이 갑에는 A와 B 누구도 알지 못하는 하자가 존재하고 있었다라고 가정해 보죠. 이 경우에 제109조에 따라서 성상의 착오로 인한 취소와 제580조의 하자담보 책임이 같이 고려될 수 있는데 통설은 두 조문의 관계를 법조 경합으로 파악해서 제580조만이 적용된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이 통설의 타당성에 대해서 의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통설대로 한다면 만약 매수인이 소송에서 성상의 착오를 주장하는 경우에 제109조의 요건을 구비했더라도 법원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인데 이것은 민사소송법상의 원칙, 특히 변론주의에 어긋납니다. 법원으로서는 당사자가 착오 취소를 주장하면 그것에 대해서 또 하자담보 책임을 주장하면 그것에 대해서 적법성 여부를 판단할 뿐입니다. 요컨대 제109조와 제580조는 권리 경합 관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 매도인에 대한 효력을 봤습니다. 이제 매수인에 대한 효력을 보겠습니다. 매수인의 채무는 금전채무입니다. 따라서 금전채무에 관한 일반 규정이 적용됩니다. 그 밖에 매매와 관련해서 민법은 이러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은 매수인의 채무는 금전채무이기 때문에 매우 간단하죠. 다음으로 환매를 공부하겠습니다. 환매의 개념을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자, A가 갑이라고 하는 물건의 소유자입니다. 이 A가 B와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A가 일정 기간 후에 B에게 일정 대금, 즉 환매 대금을 제공하고 다시 매수하기로 하는 그런 특약을 한 경우입니다. 이 환매 대금은 통상 A가 받은 매매 대금에 B가 부담한 매매 비용을 더한 것인데 다른 약정이 있다면 그 약정에 의합니다. 그리고 목적물로부터 발생한 과실과 대금의 이자, 이것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서로 상기한 것으로 봅니다.
이 환매 특약이 매매 계약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환매이고 기타의 경우는 재매매의 예약이라고 합니다. 환매 또는 재매매의 예약은 채권 담보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특히 비전형 담보 중에서 매도 담보는 환매 또는 재매매 예약의 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에 대해서는 물권법 편에서 자세히 공부할 것입니다. 환매 요건을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환매 목적물은 부동산에 한정되지 않고 동산도 환매 목적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매 특약의 시기인데 환매 특약은 매매 계약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 환매 특약은 매매 계약의 종된 계약이기 때문에 매매 계약과 운명을 같이 합니다. 그리고 이 매매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에 매매 등기와 동시에 환매권 보류를 등기한 때에는 제3자에 대해서 그 효력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A가 갑 토지의 소유자인데 B와 매매 계약을 하면서 동시에 A를 환매권자로 하는 환매 특약을 했고 그리고 이 A의 환매권을 등기를 해줬다. 이런 상황이죠. 이 상황에서 B에게 환매 전에 B에게 이전 등기가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화로 해서 B가 C와 갑 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C에게 이전 등기까지 해줬다 하더라도 A는 C에게 환매권을 행사해서 대항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환매 기간인데요. 환매 기간에 대해서 591조는 이와 같이 엄격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건의 소유와 이용이 오랫동안 분리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법적 불안정을 회피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환매권의 실행과 효과입니다. 환매권자는 환매권을 환매기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환매권의 행사는 환매 의사표시만으로는 부족하고 환매 대금을 원매수인에게 제공하면서 환매권을 행사해야 됩니다. 환매기간 내에 환매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에 소유권을 되찾아올 수 있을까요? 아니면 없을까요? 자, 이 문제는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이 법률과 연관되어 있고 다소 복잡합니다. 세부적인 사항들은 우리가 물권법에서 공부를 하겠지만은 중요한 주제인 만큼 여기에서 간단한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A가 B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리는데 그 빌리는 방편으로 A 소유의 갑이라고 하는 토지가 있다라고 가정해 보죠. 그리고 이 시가를 3,000만 원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갑 토지를 B에게 매도하면서 매매대금의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받은 겁니다. A가. 그리고 해당 부동산, 갑 부동산에 대해서는 B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습니다. 매매계약 당시에 환매기간을 3년으로 환매특약을 했습니다. 환매권자는 A죠. 자, 이 경우에 A, B 간에는 갑을 목적으로 한 매매계약이 이루어졌으나 실질적으로는 A가 B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고 A 소유의 부동산은 B의 채권을 담보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죠. A가 B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받은 1,000만 원, 그것은 차용금이고 환매 기간은 변제기, 또 환매 대금은 피담보 채권에 해당하죠. 만약 환매 기간 내에 A, 즉 채무자가 환매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B는 그대로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자가 될까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B는 엄청난 폭리를 취할 수 있죠. 왜냐하면 1,000만 원으로 3천만 원 상당의 부동산을 취득한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 문제는 해당 사안이 이 가등기 담보에 관한 법률, 이 법률이 적용되는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환매 기간을 경과하면 환매권을 잃기 때문에 A는 소유권을 되찾아올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이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 이 경우에는 사정이 다릅니다. B는 비록 자기 명의로 이전 등기가 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대로 소유권이 인정되지는 않고 이 가등기 담보에 관한 법률, 이 법률이 정하고 있는 청산 절차를 거친 후에야 비로소 소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이 정도만 말씀드리죠. 자세한 사항은 물권법 해당 부분에서 공부하겠습니다. 다음은 이 세 번째 계약 유형으로서 교환입니다. 교환의 법적 성질은 불효식, 낙성, 쌍무, 유상 계약이라고 할 수 있겠죠. 교환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당사자 쌍방이 금전이 아닌 재산권을 상호 이전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입니다. 그래서 교환 계약의 각 당사자는 매매 계약에서 매도인에 준하는 내용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겠죠. 이 교환 계약의 두 급부가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할 겁니다. 교환 계약의 특성상 이 경우에 당사자 사이에서 보충금에 관한 합의를 하게 되는데 이 보충금에 관해서는 매매 계약에서의 매매 대금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자, 이상으로 증여, 매매, 교환에 관한 오늘 강의를 마칩니다. 매매 계약에서 특히 이 매도인의 담보 책임 부분, 이 부분은 다소 어렵지요. 그래도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은 민법의 큰 맥을 하나 파악하는 것이니까 여러분께서 세심하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